네, 고영환의 평양 현미경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원장님, 이번 주에는요, 또 특보님이라도 불러야 되고, 예. 이 남북 정상의 외교,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2박 4일 유엔 총회 참석만 하고 돌아오시려고 했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그래서 4박 6일, 좀 최종적으로 몇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좋게 4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양자회담이.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은 또 러시아 가서 푸틴 만나고 오고 이 양 정상 간의 예. 이 외교를 좀 비교를 해보면 예.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얻지 않을까 싶은데 예. 최근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지금 뭐 하루에도 막 거의 11개씩 뭐 십수개 국가들하고 양자 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제가 그 80년대 그 유고 연방 지금 세르비아 네, 공화국 세르비아죠. 거기서 이제 비동맹 순회자 회의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김일성이가 하루에 한 4명, 5명. 근데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만 한 것도 이제 북한에서는 뭐 불멸의 외교의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이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4박 6일 동안 그렇죠. 뭐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9개의 네. 대통령 및 정부 수반들을 만났는데 네. 저게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제가 따라다녀 봐서 아는데 음. 매 나라 사람들하고 만날 거를 미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공부를 해서 거기 만나서 이렇게 들고 어느 이상한 대통령처럼 이렇게 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게 30분마다 거의 한 명씩 만나는데 이 대통령의 성격은 뭐고 이 대통령의 하고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고 좋고 그렇죠. 이 대통령하고는 어떤 협조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대통령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학습이 돼 있어야죠. 학습이 철저히 돼 있어야죠. 그리고 그게 그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나라 우리가 그리고 지금은 부산 엑스포에 한 표 도와달라 하는 예. 우리가 아쉬운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만약에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하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걸 사전에 다 파악해갖고 그런 거를 대화 소재로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제일 원하고 싶은 게 뭔지. 우리나라는 뭐 부산 엑스포가 당장 급하니까. 네. 그래서 막 벨리즈라는 나라도 있고, 저 중남미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미국이나 벨리즈나 한 표는 한 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에 가서 39개의 표는 확보를 했다. 근데 그 전에 뭐 G20도 가시고 뭐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고 대통령이 유엔 총회도 가시고 여러 분 갔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대통령이 머리가 좋아야 된다. 육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30분 만에 대통령 하나 만나서 그것을 머리 딱 지어가고 있다가 그 요구되는 사항을 전달해주고 받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통역을 해봐서 아는데 그게 여기 순서가 헷갈렸어. 막 이러면서 뒤에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하루에 11명 내지 13명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유엔 총회 연설도 하시고 그런 걸 보면 진짜 우리가 대통령은 정말 잘 뽑았다. 외교적으로는 정말 타고났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저 요새 저 TV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외교 무한도전이에요, 이게. 외교 무한도전이고 저거는 말 그대로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의 운명을 걸고 거는 뭐 건건일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겠다고 해서 만났을 때는 이미 마음은 우리 쪽에 돌아섰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에 우리가 한 표를 줄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한테 통신망 좀 깔아달라. 그렇죠. 우리 항만 좀 해달라.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공짜로 해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도 무상 지원 있고 유상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무상 지원, 유상 지원을 갈라서 우리 국익에 해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하려면 이 머릿속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그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30분마다 한 명씩 이렇게 쭉 만나면서 이제까지 수많은 언론이 쫓아다니는데 실수하는 걸 하나도 잡아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대통령이 가서 노력을 했고 저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이제 북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크라이나를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네. 그 세계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세계 외톨이로 된 북한하고 네.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한 음. 강력한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사실 외교적 메시지면 뭐 러북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잘 주시하고 예의주시 이런 말이 그냥 말인 것 같지만 네. 이게 국가 수반이 하는 말이 무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푸틴이 저 말을 들으면 음. 아 내가 북한에 사실은 우주 기술을 몰라 줄라 그러다 뭐 수호의 전투기 같은 거 줄라 그러다가 아 우크라이나 전선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만약 정말 막말로 뭐 핵 잠수함에 원자로 기술을 넘긴다든가 네. 수호의 전투기 같은 것을 이번에 김정은에 탄 거를 뭐 어쨌든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한미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러시아는 또 러시아대로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러시아하고 북한을 동시에 경고를 했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참 고생하셨다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와 반대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 북한인데 그렇죠. 어떤 언론에서는 김정은이 5박 6일에 러시아 방문을 끝내고 돌아왔다는데 9박 10일입니다. 9박 10일이에요. 예. 정확히 말하면 9박 10일이고 9월 10일 네. 오후쯤에 떠나서 북한에 다시 돌아간 거는 9월 19일 밤에 도착을 했어요. 아, 그럼 9박 10일 맞네요. 9박 10일이 맞죠. 네. 9박 10일이 맞는데 우선 의전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한나라 대통령이 네. 9일 동안 푸틴 대통령 도대체 2시간 반, 3시간 만나려고 그러니까요. 그 먼 길을 가는 것도 네. 이상하고 그리고 정상회담 장소가 울라디보스토크 주총사든가 네. 뭐 어떤 특각이든가 호텔이 아니고 우주 발사장에서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그 기차 타고 쭉 돌아다니는 동안 계속 기차에서 잤어요. 아, 그러니까 밥도 푸틴하고 그 정상회담에서 했다만 만찬 한 끼만 푸틴하고 같이 먹고 예, 하바롭스크 주지사도 한번 차려서 두 번을 두 먹었다. 번을 먹고 나머지는 다 기차 안에서 다 먹었죠. 기차 안에서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편하게 네. 숙소에서 들어가서 쉬시라니까 나는 기차가 좋습니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아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깊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구나. 그 우리 감독님 의자 닦는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의자 닦는 사진 이제 네. 나오겠는데 네. 저게 북한에서는 저렇게 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앉는 의자, 뭐 김정일 때부터 네. 알콜로 닦고 또 이따 들어와서 닦고 이러면서 네. 그러는데 외국 가서 저러는 건 저도 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기에 처음에는 의자가 뒤에 받침대가 없는 이렇게 네네. 됐으니까 이게 135kg가 되는 네, 지도자가 혹시라도. 앉았다 혹시가 이게 의자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까봐 안절부절하다가 결국은 붙인 의자는 그냥 놔두고 네. 저 사람 의자만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꾸고 그 바꾼 의자를 닦고 또 닦고 그리고 이상한 기계까지 가져와서 엑스레이 투시까지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 수 있는가 하면 기차에서 자고 러시아 사람들한테서 밥을 먹지 않고 네. 필요한 것만 딱 두 끼만 먹었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KGB 출신인 네. 푸틴 대통령을 믿지 믿지 않는다. 않는다. 그렇죠. 불신. 그러니까 푸틴이 정치적 반대파들 뭐 노비촉이라는 뭐 홍차를 타면 홍차 마시고 죽고 네. 네. 뭐 뭔가 손으로 만지면 손을 만진 사람이 비행기 타다가 쓰러지고 그렇죠. 이러는 거를 너무 많이 많이 봤으니까 봤으니까. 정말 북한이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 기본적으로 말이 잔치는 무성하지만 김정은의 푸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의전적 측면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 회담을 보면 이제 그 우주 발사장 가서 이제 아는 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부품까지 포함해서 뭐 직경이 8m냐, 뭐 화염은 이렇게 나가느냐, 네. 뭐 그다음에 추력이 얼마냐, 그러니까 120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푸틴이 옆에 있다. 오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네. 뭐 이런 것도 북한 텔레비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네. 러시아 대통령도 감탄을 맞이 않았다고. 그거 보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서 기차 타고 또 1,500km쯤 가서 네. 꼼소모스크 나 아무레라는 도시에 가서 전투기 공장 보고 네.
여기에도 같은 공장에서 만든다. 유리 가가린 공장이랑 같은 공장에서 만들고 수호이 35기를 탔어요. 수호이 35기를 타고 내린 다음에 수호이 35기가 시험 비행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거기서 다시 울라지보스토크 근처에 있는 아르점이라는 도시에 가서 네. 태평양 함대 가보고 구잠함 타보고 해군한테 이야기 설명을 듣고 기본적으로 뭐 예술 공연도 한 번 있었고 뭐 초소를 극동대학교 가서 유학생들 만난 거 있고 설명 들은 거 있고 요 몇 가지 내놓고 보면 김정은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주 인공위성 소위 정찰위성 네. 그다음에 전투기 그다음에 잠수함 그다음에 큰 구축함 네. 이런 것들에 김정은의 관심이 온통 가 있다는 걸 온통 가 이야기를 있다. 하는데 제가 약간의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봤는데 어제 김정은이가 19일 날 저녁에 도착했는데 20일 날 네. 북한이 정치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노동정 정치국 회의를 열었는데 정치국에서는 뭐 김정은 동지 위대한 김정은 동지 뭐 러시아 방문 성과를 축하하고 뭐 자꾸 쭉 이야기가 있어요. 네. 찬양하는 글이 있고 어떤 거가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내가 이번에 러시아에 갔다 왔는데 네. 해당 일꾼들이 이 러시아 방문의 성과를 더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빨리 내놓으라. 이런 거를 제가 보고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이번에 가서 김정은이가 가지려 했던 거는 명백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핵탄두의 소형화, 뭐 다탄두, 핵 다탄두화, 그리고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네. 그 핵잠수함이 원자로, 핵 원자로 기술, 전투기, 뭐 지대공 미사일, 정찰위성 이런 거를 간뜩 했는데 이것만 보면 러시아가 이것을 다 준다 그러면 엄청난 일인데. 엄청난 일인 거죠. 예.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이게 그 푸틴으로서는 무기를 얼마큼 받아가겠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1년에 생산하는 그 포탄과 총탄 그 총량이 한 100만에서 200만 톤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까지 쓴 게 거의 300만 톤 이상을 갖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네. 근데 문제는 북한도 그만한 양을 다 줄 수가 있느냐. 안 되죠. 200~300만 톤의 탄약과 방사포탄을 주면 한국을 반대해서 쓰겠다고 쟁여놨던 그렇죠. 그 무기가 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이 그거를 만들려면은 외부에서 화약을 만드는 거, 금속 제품 이런 것들도 다 들여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푸틴과 김정은이 앉아서 너가 어만큼 해줄 수 있어. 너가 이만큼 해주면 우리가 이만큼 해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토론을 기본적으로 한 것 같고, 네. 16일 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만나서 이제 마지막 회담을 했는데, 네. 가장 명확한 것은 무기 탄약, 네. 뭐 122mm 뭐 방사포탄, 뭐 240mm 방사포탄, 150mm 자주포탄 같은 거는 일정한 양이 갈 겁니다. 네. 근데 일정한 양이 가는 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체크가 되는가 하면 미국의 첩보위성이나 동맹국 첩보위성이 이전 20~30년 전만 해도 구름이 끼면 못 봤어요. 근데 이제는 한 15년, 20년부터 구름이 껴도 다 봅니다. 투시 능력이 생겨갖고. 투시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위성이 청진항, 나진항, 네. 핫산역 요거만 잘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무기가 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때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정말 막대한 양의 무기가 간다. 네. 그리고 푸틴이 뭔가 특별한 것을 실어서 네. 안토노프 수송기에 실어서 평양 비행장에 데려다 갖다 놓는다. 네. 그러면 한미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미일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푸틴이라는 사람이 KGB 출신인데다가 굉장히 뭐 대통령 뭐 교활하다는 말 쓰긴 좀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렇죠. 술수가 능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만약에 북한이 무기를 주는 대가로 러시아가 수호이 35 전투기 같은 것을 준다. 그리고 인공위성 기술을 주고 핵 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네. 준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량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지원이 늘어나면 네.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죽는 거는 네. 러시아 병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아직 그렇죠. 전쟁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푸틴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중국이 너무 많이 극동 지역에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우랄 산맥이 있는데 우랄 산맥 동부 쪽을 중국에다 개발을 맡겼는데 네. 어떤 도시는 거의 20-30% 주민이 중국 사람이에요. 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네. 이게 중국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게 위험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제일 적합한 뭐 러시아 영토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한국이 적임자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동부 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는데 한국처럼 적임자가 없습니다. 네. 일본하고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북방 4개 섬 열도 섬 문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좀 까다로워요. 근데 까다롭죠. 한국은 네. 그런 건 우리는 없죠. 영토 분쟁은 없죠. 네. 우리는 우리 기술과 우리 자재와 우리 물자를 가지고 가서 동부 시베리아를 완전히 변모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또 잠깐 샜다가 다시 돌아오겠는데 북한은 이번에 아마 북한의 근로자들을 러시아에 많이 보내는 거 러시아가 승인을 했을 겁니다. 아, 그거는 뭐 푸틴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문제될 거 없고 그런데 북한하고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북한은 노동력밖에 줄 게 없어요. 없죠. 우리하고 한다면 네. 우리는 불도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계 설비 네, 다 이런 되는데. 걸 다 가져가서 우리가 다 해줄 수가 있는데 북한은 그냥 지능공 기술자들밖에 없는데 이런 거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노동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너무 악화시키면 시베리아 동부 쪽 개발도 문제가 되고 네. 너무 많은 무기를 주면 우크라이나 전선이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초보적으로 무기와 북한이 받는 거는 노동력이 수출, 기술자의 수출, 여기에 플러스 기름하고 유류까지는 완전한 합의를 봤을 겁니다. 아. 여기는 합의를 봤지만 만약에 무기 정도라면 한다면 북한이 어느 정도의 무기 양을 주는지 러시아가 얼마만한 곤궁에 처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무기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푸틴도 미국이나 일본, 특히 한국의 눈치를 볼 수 없다.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한국과의 관계를 절단을 시켜놓으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요. 그래서 원장님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윤석열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그것이 결국 워싱턴 선언을 거쳐서 캠프 데이비드 제3국 합의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미일이 결속하면 결속할수록 북방 삼각 그 동맹, 네. 북중러. 북중러도 그 똑같이 하면 이게 냉전 시대 대결 구도. 오히려 윤석열 이니셔티브 외교가 이 동북아의 그런 냉전 대립 구도를 오히려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미일이 결속하는 만큼 북중러가 과연 결속할 수 있겠는가. 그 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김정은이 거기 가서 푸틴 만날 때 중국은 뜨악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그게 맞득지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특보님 말씀은 근데 그 당사자였던 푸틴도 필요한 것만 딱 취하고 싶은 것이 북한하고 전면적인 무슨 그런 협력 관계를 맺는 거는 부담스러워한다 이거죠. 부담스럽고 이번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미일이 뭉치니까 북중러가 네. 뭉치면서 이 냉전 구도가 확실하게 되는 거 이거를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좀 정부와 다른 쪽에 있는 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정은의 모두 연설에서 네. 푸틴하고 모두 연설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제가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두 번째, 러시아는 우리 국가, 네. 북한의 제1순위에 놓여 있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관계는 김정은이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일제로부터 광복을 할 때 러시아군이 우리 소련 군대가 우리를 도와줬다. 6.25 전쟁에서도 우리를 도와줬다. 그리고 소련이 우리 공화국이 신생공화국이 창립됐을 때 제일 먼저 인정을 해줬다. 우리는 소련과 대를 이어서
3대에 걸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음. 관계는 동지 관계다. 이래도 충분히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네. 우리 국가의 제일 순위가 러시아면 중국은 2순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순이죠. 그럼 중국, 예. 첫 방문지를 네.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네. 싱가포르 선언부터 하노이 노딜까지 김정은과 시진핑 4번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 중국이 비행기까지 빌려주면서 그렇죠. 싱가포르 갔던 거 아니에요? 예. 중국 비행기 빌려 타고 그 트럼프 만나러 갔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 중국이 그 북중 사이에 있는 파이프라인, 신선 송유관이라 그러는데 신선 송유관만 잠그고 네. 식량을 주지 않고 네. 원부자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 마비되는 거죠. 북한이 6개월 내에 네. 스스로 무너앉을 거라고 네.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아우, 대다수거든요. 뭐, 예. 중국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러시아가 우리하고 제일 친하다? 네. 그리고 우리 국가의 제일 순위다? 그러면 시진핑 입장이나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쟤네 갑자기 왜 이래 우리한테? 그렇죠. 이게 한미일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중국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걸 사실 보면 북한의 외교가 다시 할아버지 김일성 때의 60년대, 70년대 외교로 회귀하고 있다. 그때 김일성 외교가 중국과 소련을 놓고 네. 등거리 외교를 했거든요. 예, 한 등거리 번은 외교. 김정은, 김일성이가 중국 모택동이랑 막 친하고 일티내면서 물자 지원을 받다 중국이 시들해지면 다시 브레즈네브의 러시아하고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또 많이 받아내다가 러시아가 이제 그만하자. 그럼 또 중국 가고. 네. 이러면서 등거리 외교로 수십 년을 버텨온 북한인데 이게 할아버지 외교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처럼 저는 대통령 여기저기 국가 수반들 만나는 거 TV 뭐 여러 네. 뉴스들을 보면서 야, 김정은도 저렇게 해야 사실 저게 정상인데 기차 타고 9박 10일 동안 한 나라 가서 구수공장만 돌아오고 온 나라가 그게 과연 정상이냐. 그래. 그런데다가 지금 북한이 뭐 여기서 러시아는 러북 군사훈련을 하자. 네. 좋기는 북중러가 합동 군사훈련을 네. 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저는 북중러 군사훈련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첫째는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미묘한 아주 미묘하고도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고 그러고 러시아는 중국의 영향력을 막으려고 그러고 북한은 중국에서부터 오는 개혁개방 바람을 막으려고 그러고 네.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을 해서 자기 내정에 간섭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만약 북중로 세 개국이 군사훈련을 할 정도로 된다. 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손해나는 게 어느 나라겠습니까? 제일 약한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심부름만 해주다 말 수 있다. 이게 첫째. 두 번째, 한미 군사훈련을 40년 동안 70년 대부터 자주권이 없다느니 괴뢰느니 한미 훈련을 한다 그러면서 너네 뭐 내 나라를 자체로 지키지도 못하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자주성도 없이 군사훈련을 한다 그랬는데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하면 야, 너네 뭐야? 우리 비판하더니 너네 러시아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 그렇죠. 또 두 개가 다 외톨이 나라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북한한테 명분이 사라져요. 한국을 비판하고 명분이 그런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 삿대질을 한 건데 중국은 좋아. 당신이 그러면 우리도 7차 핵실험을 계속 막을 거고 그렇죠. 우리가 당신네들에게 주는 기름이나 이거 다 러시아에서 받아. 네. 무기도 받아오고 식량도 받아온다는데 그래.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마음이 또 돌아서면 무섭거든요. 그렇죠. 푸싱하면 다시 이러면 다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는 지금 자기네 코가 석자입니다. 예. 모든 물자를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다 자기네가 수호의 35도 만들긴 하지만 만드는 쪽쪽 다 소유럽에다 가져다 대는데 북한에다 갖다 줘가지고 한국이 또 화가 나고 미국이 일본이 그러면 여기서 뭔가 또 마찰이 일어나면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그 양쪽의 전선이 벌어지는 걸 제일 무서워했거든요. 네, 그렇죠. 일본이 네. 동부를 치고 네. 독일이 서부를 그렇죠. 치는 거를 그래서 바로 그 그렇죠. 조르게라는 사람이 일본이 안 친다 밑으로 네.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 주거부 원수가 가지고 있던 그 시베리아 쪽에 있던 군대를 모스크바 쪽으로 그렇죠. 보내서 네. 독일군을 막은 거거든요. 그렇죠. 푸틴으로서는 이걸
세계의 지도를 놓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강대국 아닙니까? 음. 유엔 상임 음. 안보 이사국 상임 이사국이고 그렇죠. 북한은 사실 무서운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4시간만 달랑 네. 연회까지 하고 자기도 날아가서 벨라루스 대통령 만나러 가고 네. 쇼이구하고 결국 국방상하고 그렇대요. 회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쇼이구하고 급이 같았던 거죠. 쇼이구하급이 그러니까 부친이 보건대는 너는 그저 나의 괴뢰고 나의 위성 국가야. 그렇죠. 너하고 나하고 내가 암만 위기에 처했다 그래도 나는 러시아야. 너는 그렇죠. 조선 그냥 조그만 나라라고. 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다만 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음. 러시아가 정말 공궁에 빠져서 음. 크림반도도 뺏기고 네. 돈바스 지역을 다 뺏긴다. 음. 그럼 북한에다 SOS를 칠 또 겁니다. 치겠죠. 네. 무기 정말 무한정으로 달라. 음. 그 대신에 우리가 뭘 줄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음. 핵 잠수함에 핵 원자로 기술을 주면 우리한테 치명타거든요. 네, 치명타죠. 네. 그러니까 핵 잠수함이나 수호이 35 같은 현대적인 무기나 아니면 우주 정찰 위성 같은 거 제대로 된 정찰 위성 기술을 주면 우리 안보에 정말 결정타거든요. 예, 결정타인데 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한미일 이거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죠. 한미를 강화시키고 러시아에 대해 대통령이 경고를 하셨고 우리도 뭐 통일부든가 안보실이든가 러시아에 계속해서 경고를 해야죠. 그렇죠. 당신네가 우리가 정해준 레드라인이 요만큼 있다. 당신네가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 모른다? 왜냐? 그렇죠. 우리 국민의 안보, 우리 국가의 안보가 지금 경각에 다다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네. 그럼 푸틴한테 그런 신호를 충분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주셨고 네. 푸틴도 이게 내가 너무 심하게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북한이 초보적으로 외화도 얻고 뭐 기술자들 보내고 식량과 기름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최첨단 기술을 받느냐? 네. 요거는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된다. 근데 러시아에서 뭐 이제 그 북중러 상국 합동 군사 훈련하자. 근데 러시아가 그럴 여력이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저러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예.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도 이제 대서양과 태평양 두 개의 전선이 있으면 과거에는 항상 그 대서양 쪽을 더 우선시한 거고 스탈린도 자기 나라 그렇죠. 유럽 쪽을 유럽 쪽을 유럽 중시하고. 전선을 우선시한 거예요. 우선순위는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쪽 그 동쪽 아시아 쪽 소련이 아니라 유럽 쪽 소련 그쪽이 그런데 그 두 개의 그거를 동시에 감당할 능력이 되겠어요. 소련은 안 됩니다. 예. 안 되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훈련하는 게 대체로 공군 훈련, 우리 카디즈 막 네, 습격하, 카디즈. 좀 습격한다기보다 넘나들잖아요. 네. 우리 방공 식별 구역을 그런 훈련 그리고 해군 훈련 정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과 미국처럼 해병대 훈련이나 이 지상 훈련 같은 거는 아직 크게 하지 못하거든요. 뭐 이전 몇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카자흐스탄 그쪽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대규모가 아니었고 그 중국의 스탠스를 좀 보면 중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발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빠져 있는 게 예. 미국의 심기를 너무 크게 거슬리면 이 반도체 문제나 첨단 기술 네. 들어가는 걸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주민 불만이 높아지면 네. 시진핑 지도부가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빠져서 평화 중재 같은 것을 하는 정도로 머무르고 있거든요. 북한처럼 발을 깊숙이 들이밀질 않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도 그렇게 보면 그게 긴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중국은 조금 더 떨어져 있으면서 화가 좀 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국제적인 지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이게 지금 김정은이 불을 지피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유엔에서 일이 일어나고 한미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으로서는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고 한 무기들을 다 주는 것이 과연 옳을까? 아마 군 장성들도 우리 무기를 다 주면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무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요. 이게 다 복잡하니까 이게 뭐 우리가 경각심을 늦추자는 소리는 결코 아니고 예의 주시를 하되 너무 그렇게 북중러 한미일 이 삼각 냉전 관계가 아주 확연해지고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해도 충분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게 아주 쌈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미일이 결속하면 결속할수록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중로의 결속이 이루어져서 이 신냉전 구도가 더 명확해질 뿐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 특보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결속을 그거 해갖고는 또 이런 반작용이 있잖아. 쭈삣쭈삣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국제정치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점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 또 예.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